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현직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자신이 의회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열리는 청문회에 방청객으로 출석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체포돼야 할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고 비난했습니다. CNN과 팍스뉴스는 오늘 같은 시간에 3명의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를 나눠서 출연시킵니다. 정확하게는 공화당 예비선거 마지막 후보 토론 자격이 되는 사람이 3명인데 그 3명 가운데 1명이 토론 참여를 거부하고 팍스뉴스에서 단독으로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통령은 정치 라이벌을 암살해도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항소법원 판사에게 답한 것이 그 충격이 이어집니다.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맨하탄 한복판에서 사람을 총격 살해해도 유권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허풍 섞인 발언을 그 발언의 진화본을 본다는 우려가 강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메인주 총무처 장관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비밀 입원을 했다는 국방장관은 전립선 암 수술과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국방장관을 해고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압력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답합니다. 미국 전체가 날씨 비상사태입니다. 문명사회의 전형인 뉴욕과 펜실베니아에서 50만 명이 폭풍 때문에 전기 없이 생활합니다. 2023년 지난해가 한 세기 반 만에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다는 이상기후를 그대로 2024년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 성착취를 조장하는 컨텐츠 옆에 월마트와 매치그룹 광고를 나란히 실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법원 기록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앱에서 개인적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지친 젊은 세대가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새로운 미팅으로 몰린다고 가디언이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생방송 중인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장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여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갱단 두목이 탈출하고 며칠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에콰도르 전체의 폭력화는 불과 지난 몇 년 사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의외의 장소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항소법원 청문회장에 등장을 하더니 오늘은 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의회에 지난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자신이 의회 모독죄로 이걸 기소해야 된다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 회의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등장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론도 몰랐고 해서 갑자기 카메라를 그 하원 감독위원회 회의장으로 가져갔는데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하원의 감독위원회와 하원의 법사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를 탄핵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딱 그 아들이, 그것도 이제 아들과 관련된 거죠. 아들이 사업하는데 아버지가 도움을 줬는가, 그리고 그 아들의 사업으로 아버지가 돈을 벌었는가, 그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된다는 것이고 탄핵당할 리는 없습니다. 의원의 정족수상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증거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의회가 이 아버지 탄핵과 관련해서 아들을 소환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의사당까지 가기는 갔지만 의사당 밖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환에 대한 청문회가 미국 국민 전체가 보는 공개라면 나는 가겠지만 비공개는 안 간다. 지금까지도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조작을 해서 왜곡하고 비틀고 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의회의 소환장을 거부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행동에 대해서 의회 모독죄로 그를 이제 기소하려는 이 같은 시도가 열리고 있는 청문회장에 헌터 바이든이 변호사와 함께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 특히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낸시 메이시 하원 의원이 당신은 누가 그를 여기에 이제 방청석에 앉았거든요. 누가 그를 여기에 들어오게 했는가. 백인 특권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백인 특권의 전형이다. 바로 체포해야지 된다. 저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10분 뒤에 헌터 바이든은 퇴장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퇴장할 때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이 발언하기 직전에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 하원 의원은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뭐 강하게 비난하면서 의회에서 역사상 그런 것을 보여주질 않았죠. 무슨 포르노 사진 같은 것들 보여주고 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말하기 직전에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몇 가지는 말을 했는데 오늘 아버지 이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의원들을 만나서 탄핵 조사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전혀 만나주지 않더라. 5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고 해서 이제 직접 왔다가 오늘 뭐 의사당 그 복도를 많이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장까지 들어간 것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의회를 모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고 나면은 전체 투표에 붙일 테고 전체 투표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아무튼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녁 6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는 9시인데 CNN과 팍스뉴스에서 각각 CNN에서는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 마지막 남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뭐 지지율이라든가 모금이라든가 그런 공화당의 후보고 세 사람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해서 마지막 공화당 예비선거 토론을 뭐 팍스에서도 했었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CNN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명 중에서 자격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안 나오면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같은 시간에 단독으로 뭔가 텔레비전 방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팍스뉴스의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아이오와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올해 2024년도 대선에 관해서 예비선거가 치러주는 그 날이 1월 15일이니까 이제 오늘 10일이죠.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비선거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대적인 아이오와 주민을 겨냥한 타운홀 미팅입니다. CNN의 이 론 디센티스 대 니키 헤일리는 드모인에 있는 드레이크 유니버시티에서 열리고 트럼프의 팍스의 타운홀 미팅은 브렉 바이어 이 사람은 뭐 팍스의 다른 오피니언 리더와는 다릅니다.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마샤 맥컨블랙과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닷새 뒤에 치러지는 그 선거에서 이제는 론 디센티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가 그것 하나과 또 하나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길 것은 분명하지만 이긴다 할지라도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른 후보보다 뭐 한 50% 이렇게 앞서가죠. 그런데 아이오와주에서 공화당의 코커스의 선거 결과도 50% 차이가 나느냐 아니면 이게 뭐 10% 10몇 퍼센트 정도냐 이러면 여론과 투표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를 끝으로 론 디센티스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의 워털루가 될 것인가 아이오와가 그것 하나와 트럼프가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니키 헤일리가 두 번째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뉴햄프셔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 자리 숫자까지 쫓아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10일이니까 23일이 선거 날이니까 투표 날이니까 거의 2주일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뭘 뒤집을 수도 있는가. 뉴햄프셔가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민주당은 트럼프가 되는 걸 좋아하겠죠. 가장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본선거에 가면은 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마도 뉴햄프셔가 마지막 그 기착지가 될 겁니다. 거기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꺾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끝인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뉴햄프셔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하는 연방 하원 의원은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도 누군가가 이름은 없지만 손으로 쓰는 게 어느 정도나 나오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뉴햄프셔에서 이겨버리면 그러면 민주당도 아차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대결해도 경합지에서 진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니키 헤일리와 대결하면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게 지기 때문에 이게 니키 헤일리가 이긴다 하면 민주당은 뜨거워라 하고 바이든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내가 후보에서 사퇴해서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게 해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이 어쨌든 당선되던 아니던 마지막이기 때문에 본인의 레가시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다시 이양한 사람 이렇게 레가시를 남기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뉴햄프셔 선거가 중요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민주적인 것 같죠?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권력의 최고 위에 올라가면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후보 사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굴까요? 와이프입니다. 질 바이든이 그걸 보고 해주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뉴햄프셔 선거 결과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질 바이든도 그 남편의 재선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은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에콰도르 아마 여러분들 그 비디오 보셨어요. 막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뉴스룸에 몇 사람이 진행을 하고 뭐 기술진도 있고 하는데 중무장한 갱단들이 들어와서 막 앵커 목에 장총을 들이대고 뭐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있고 이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불과 그 정도까지 가는데 몇 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른 케이스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 때 얼마나 미국이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인가 그것을 8년 전과 어제의 그림으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지의 애틀란틱의 뭐 데이비드 그레이엄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8년 전에 아이오와주 다음 주에 있을 코커스 있기 2주일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오와주의 그 복음주의 대학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대학교 이름이 뭐든가요? 대학 도르트 칼리지 복음주의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여기서 그 아이오와주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은 복음주의자니까요.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말이에요. 맨하탄 그 피프스 스트릿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총격 살해해도 유권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담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지만 네, 농담 섞인 허풍 그만큼 내가 인기가 있다 하는 것을 과장해서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코커스 2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정치적인 폭력 같은 것이 말에서 눈빛에서 행동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년 전에 그 일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법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옆자리에 있는데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에 전조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 라이벌을 암살을 해도 그런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는가? 어제 이제 면책 특권에 관한 청문회였으니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코너에 몰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모든 일에서 면책 특권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지고 가야지 되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전에는, 탄핵시키고 의회에서 기소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발언도 2021년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됐었잖아요. 탄핵될 때 트럼프 변호팀이 한 얘기와는 반대입니다. 그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원에 가서 트럼프 변호팀이 아예 대통령이 지금은 임기도 마무리를 해야지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구태여 지금 탄핵시킬 필요가 있는가.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법적으로 형사 기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하는 것은 괜히 분열만 되고 미국 역사에 아주 창피한 기록만 남길 뿐이다 해서 그때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표를 던지지 않았던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기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그건 절대 안 된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에는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심지어 SEAL팀 9에게 명령을 내려서 정치 라이벌을 살해하라고 해서 살해했어도 면책 특권이 있다. 이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거의 모든 제한을 무너뜨리는 그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변호사가 조금 그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좀 코너에 몰리고 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2016년 첫 번째 이제 당선되고 임기를 했을 그때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고 무모하고 위험하고 더 권위주의가 될 수 있다. 대담한 권력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유권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는 한 8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의 복음주의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내가 맨하탄 5가 한복판에서 사람을 쏴 죽여도 유권자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할 때 유권자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발을 구르고 아주 시원하다고, 속 시원하다고 좋아했죠. 그런 유권자들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변호사의 그 말을 듣고도 화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에도 34명만 있으면 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대통령이 탄핵되기 때문에 34명 표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긴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겨야지 법적인 여러 가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치 반대자도 처벌한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8년 전보다 점점 강해졌다는 그런 면에서 제가 에콰도르 일과는 전혀 관련은 없지만 에콰도르도 처음부터 저렇게 생방송하는 텔레비전에 갱들이 쳐들어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내용은 맨 뒷부분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도발적이고 과장된 발언이긴 하지만 어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의 말이나 8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나 그러나 현실을 보는 윈도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사람은 항상 말을 하다가 행동으로 되고 그러다가 그 행동이 한계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8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빨리 느꼈을 테고 저 같은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누군가는 그때도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발언들과 생각들, 논리 구조가 트럼프가 박해를 받고 있잖아.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조용히 청문회장에서는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청문회장 밖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국가에 또 다른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난동이 있을 때도 폭력을 자제하라고 촉구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그 당시에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으신 분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제 방송 시간도 아닌데 오후 시간에
중간중간 들어가서 속보를 전했거든요. 그 몇 시간 동안 아무리 중요한 인물들이 의사당에서 저 숨어 있어요.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방위군 좀 투입해 주세요 해도 절대로 투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방위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폭력을 자제하라고 하겠습니까? 지지자들에게 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유, 폭력은 없어야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그 날을 Beautiful Day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8년 전에 그 발언, 어제의 그 발언,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이라면 미국에서 더 많은 지금보다 훨씬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또 다른 그룹의 걱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조금 생활 뉴스, 딱딱한 뉴스, 제가 맛있게 비벼보려고 하는데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은 저희 회사 본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그리고 하와이, 미국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구, 디바이스, 또 툴 등을 통해서 듣고 계신데 지금 날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쪽은 어제부터 무척 추웠어요. 그리고 국가 전체가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남부는 남부대로 동부, 중부, 서부 서로 다른 형태의 동부가 지금 뉴욕하고 필라델피아가 겨울 폭풍 때문에 약 50만 명이 정전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현대 문명 시대에 불이 없어요, 지금. 이제 불이 없어서 제가 살짝 웃었는데 그것보다도 홍수 경고 아니면 적어도 홍수 주의보 내린 지역 많고 메인주도 비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또 쭉 그 동부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제일 끝이 플로리다주죠. 플로리다주의 그 팬핸들 여기는 또 천둥이 치고 토네이도가 몰아닥친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서쪽으로 오면은 중서부 평원에는 눈보라죠, 이젠. 또 태평양 북부, 캘리포니아 위에도 폭설이 내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도 보잉 그 737 맥스 9 때문에 비행기 스케줄 많이 취소됐는데 여기에 이제 붙여서 각 지역마다 지금 비행기 스케줄 취소된 것 엄청 많답니다. 지난해가 한 세기 반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나서 부터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한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산업사회 이전에 비해서 지난해가 온도가 기온이 지구 기온이 평균 섭씨로 1.48도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파리 기후조약에서 그 뒤에 부시가 안 한다고 하고 다시 바이든이 와서 하고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지를 1년에 1.5도 정도로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그 기온 차이를 1.5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너무 위험해지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1.48도면은 지금 거의 온 거잖아요. 세계 이제 기후 전문가들이 쭉 종합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이 1.5도 넘는 것을 찍는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또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요. 선거 유세를 하지를 못합니다. 막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중단되고 있죠. 눈이 많이 내리고 그것은 강풍이 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메인주가 상원과 하원이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수잔 콜린스 같은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오랜 동안 일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수잔 콜린스가 공화당이긴 하지만 온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메인주의 총무처 장관이 이제 그 유권자들이 불만을 해서 총무처 장관이 결론을 내려야지 되는 그 시점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등등 해서 내리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공화당의 반발이 이만저만 심했던 게 아닙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의. 결국은 이 총무처 장관을 탄핵을 해야지 돼 하고 탄핵을 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죠. 투표까지 가기 전에 그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워낙에 메인주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 다수당이니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절차 시작부터 뭐 실패를 하고 시도부터 실패를 하고 말아서 그랬더니 이제 쇼나 벨로우즈 이 총무처 장관이 하는 얘기를 공화당의 그 같은 노력이 뭐 특별조사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이 정치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최초에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투표용지에서 대통령 후보, 앞서가는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내리는 결정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이제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양쪽에서 치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출된 대통령치고 그렇게 의사당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데 주동 내지는 조절 내지는 조장 했었던 사람이 있는가? 누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 어스틴 국방장관은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어제 오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12월 초에 정규 검진을 받았고 그때 이제 그 전립선 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남자들이 많은 그 암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립선 암. 백인들은 8명 가운데 1명 남자, 흑인들은 6명 가운데 1명 평생 동안 전립선 암 이런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이었답니다. 12월 22일에 수술하고 전신 마취했죠. 그 당시에는. 다음 날에 집으로 퇴원을 했는데 1월 1일에 뭐 배도 아프고 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후유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코로 호수 집어넣고 위까지 연결해서 쫙 그 청소를 하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전립선 암이다. 전립선 암, 뭐 절제술을 받았다. 이런 거. 그리고 합병증이 있어서 다시 입원한다. 이것을 다 제대로 그때그때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가 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굉장히 사적인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그런데 국방장관이 이런 식의 그럴 수가 있어? 해임해야지 돼 라고 공화당이 많이 주장을 하죠. 백악관의 어제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었다. 아직까지 그런 프로토콜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대통령은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관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마취를 해서 병원 입원실에 있을 때죠. 그런 때는 반드시 백악관의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프로토콜을 마련을 하지 나는 로이드 어스틴 그 국방장관을 해고하지 않겠다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프리 앱스타인 마지막 리스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 리스트까지 발표되기 전에 그 전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여러 번.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앱스타인이 소개를 한 소녀 미성년자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트럼프와도 자고 앤드류 왕자와도 자고 했었다는 막 이런 그 증언이 있었고 증언을 한 그 여성, 피해 여성이에요. 고소도 하고 한. 그 여성이 또 그렇게 증언하고는 또 재빨리 그 증언을 또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비난을 하고 주요 언론사는 왠지 그런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5번째 리스트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는 한 번도 이 앱스타인의 비행기에 탄 적이 없고 앱스타인의 섬에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앱스타인은 정말 재미있고 나처럼 여자를 좋아하는데 영한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말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드러지 리포트가 내렸는지 모르겠네. 이상하게 이 이슈는 자주 올렸다가도 금방 또 내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앱스타인의 브라더가 있잖아요. 앱스타인이 감옥에 갔고 재판 도중에 여자를 본인도 취하고 아주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여자들을 계속 본인의 맨하탄에서 뉴멕시코에서 또 섬에서 같이 즐기도록 하고 뭐 했다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던 도중에 감옥에서 자살한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돈이 많던 사람이고 그럼으로써 뭐 컨설팅 같은 것 하고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앱스타인의 브라더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있느냐면은 트럼프 시대에 지금은 트럼프와 거리가 멀어진 빌 바 법무장관을 비난을 합니다. 당시에 그 브라더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그냥 다 커버업 해버렸다. 법무장관이 그냥 빨리 종결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누구를 위해서 이 사건을 빨리 덮어버린 것일까? 트럼프 시대의 윌리엄 바 트럼프의 법무장관이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일단 슬쩍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바이든 이름은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이름이 있고 트럼프가 이름이 없는데라고 어디서 그런 가짜를 잘도 주워 오세요.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일단 한번 나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왜 방송하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그 뉘앙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5번 이 리스트가 법적 소송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여기서 끝인가? 기자들은 이걸 굉장히 지금 취재를 할 겁니다. 빌 클린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튼 이 문제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 우리들보다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들의 뭐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들의 어떤 그 일상생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역시 돈과 연관도 되겠죠.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대세라고 투팍이 저희 오후에 하이파이브 진행자들이 얘기를 해주네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제 아동의 성착취 같은 것을 조장하는 컨텐츠가 많이 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컨텐츠 옆에 월마트 광고나 아니면 이게 여기도서 또 하고 혼돈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무슨 데이트 앱 사이트 같은 것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무슨 제가 이름까지는 안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매치메이커 같은 아주 큰 매치라는 회사의 CEO가 버나드 킴이라는 한국 분이잖아요. 이분은 뭐 연봉이 한 2,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버나드 킴이 오늘 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정식적인 그 데이트 앱 사이트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 어린이들을 성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곳에 자신들의 선전이 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 월마트나 매치그룹 광고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월마트나 매치그룹은 뭐 다 돈을 내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광고를 할 때 좀 좋은 컨텐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컨텐츠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은데 아동 성착취를 조장하는 컨텐츠 옆에 붙어 있다고 이게 굉장히 불만을 합니다. 그 페이스북, 메타라든가 그 예전에 페이스북이요. 지금도 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라고 부르죠. 회사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결국은 12월 달에 뉴멕시코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린이들 아동 성착취하는 것은 거기에 막 컨텐츠가 이렇게 있으면 성인들이 뭐 아이들을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뭐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디언의 취재를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4월 달부터 가디언이 심층 취재를 했더니 사실은 이런 큰 기술 업체도 메타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회사들도 미성년자 성매매하는 것을 좀 차단하고 그걸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에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쪽에서는 교묘하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사를 해봤더니 메타가 광고주를 속이고 우리 절대로 그런 곳 옆에 당신네들 광고 안 싫어요 하고 속이고는 월마트나 이 매치 컴퍼니 뭐 여러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의 그 광고가 그런 아주 나쁜 어린이 성착취를 하는 컨텐츠 옆에 표시되도록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메타가 광고주를 속이고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가디언이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그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매치라는 회사 여러 개의 그 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앱은 합법적인 앱입니다. CEO인 버나드 김 씨가 인터뷰에서 그 메타에 수없이 컴플레인을 해봤는데 우리가 메타에 수백만 달러 광고비를 쓴대요. 이분이 연봉이 뭐 한 지난해 2,400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주, 아직도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실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부를 하셨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심지어는 메타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시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데이트 앱인데 그게 어린이 성착취하는 컨텐츠 옆에 있으면 우리가 돈 내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 해도 답이 없어서 마크 저커버그에게 직접 아주 뭔가를 보냈는데 그래도 답이 없답니다. 시정되지도 않고 해서 너무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송하기 전에 이제 그 뉴멕시코의 총무처 장관이 밝힌 것을 보면은 그런 어린이들 성착취하는 거 성인들이 막 교묘하게 활용해서 그런 것을 보면 막 소녀를 막 질식시킨다던가 때리고 묻고 뭐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뭐 성관계하고 뭐 학대하고 묘사하는 그런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많아서 신고를 아무리 해도 절반만 삭제가 되더라. 이건 이제 검찰총장, 검찰 그 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메타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그러한 컨텐츠를 우리가 받겠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나 광고주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속이고 광고는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기사입니다. 같은 매체, 가디언의 같은 매체인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큰 기업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 그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앱 같은 것을 하면은 이 그 가디언의 기사에 따르면 윌리안이라는 26살의 데이트 앱 휴대폰에서 데이팅 앱을 몇 번이나 설치하고 삭제하고 또다시 설치하고 삭제했는지 셀 수도 없다.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나 앱 싫어하다가 또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트 앱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만나서 술집도 가고 바도 가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지쳤다 해서 요즘 나온 것은 그냥 일반 데이트 앱이 아니라 스피드 데이팅.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건데 스피드 데이팅 하면은 아유 사람들이 오죽하면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만나는 거지. 뭘 사람 만날 데가 없어 저렇게 만나. 그게 아니라요. 이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니면 학교 다니지 않고 직장 생활할 때도 미팅이라는 걸 했잖아요. 미팅인 거예요. 미팅과 똑같은 거예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뭐 크게는 한 90명 정도를 모읍니다. 그것도 아주 잘 이제 격식을 차려서 누군가가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 데이팅 앱과는 다른 게 데이트 앱은 내가 혼자 사진 몇 장 보고 이 사람 어때 하고 판단을 해야지 되고 아 내가 나가 보니까 잘못 계산을 하면은 정중하게 데이트를 떠나는 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써야지 돼. 좀 너무너무 싫은데 이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것은 뭔가 주최 측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그룹으로 미팅처럼 그룹으로 잘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90명까지 있을 수도 있고 9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적는데요. 남자와 여자 뭐 아니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난 저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면은 그게 일치될 때만 인기가 많은 사람은 한 3명, 4명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양쪽이
그 당시에 인스턴트한 감정이 일치가 되면은 만난다. 이건 재밌다, 뻔하다. 낯선 사람을 만나기는 하는데 공개적인 미팅에서 딱 가보고 난 저 사람이 좋아 하고 나서 그래서 뭐 이 가디언 보면은 3개월 데이트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소개로 만나요. 사람과 사람. 그러다가 뭐 매치메이커 이런 사람들의 뭐 돈 주고 이렇게 만나다가 데이트 앱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미팅, 한국 사람들 방식으로 미팅이라는 이걸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보도됐고요. 잠시 뒤에 에콰도르, 이게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느 나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과격해지면 그 과격함이 폭발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왜 아니 라이브 방송하는데 갱단들이 몰려가서 인질극을 벌였을까요? 잠시 뒤에 뵙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에콰도르에서 대낮에 한 2시 정도 됐었을 때 중무장한 갱들이 생방송 스튜디오의 텔레비전입니다. 습격해서 막 뭐 샷건으로 막 누구 목에 대기도 하고 스태프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파워풀한 갱단 리더가 감옥에서 사라진 뒤에 전국적으로 지금 에콰도르가 굉장히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있었던 건데 에콰도르에서 사셨던 분 계시면 아시겠네요. 과야킬 TC 텔레비시온 이렇게 말하죠. 텔레비시온 네트워크 본사에서 본인들 전부 복면은 했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겠던데요. 모두 체포됐습니다. 나중에 특수경찰이 진입이 돼서 뭐 완전히 그냥 권총, 샷건, 머신건, 뭐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그 막대까지 들고 스튜디오를 막 휩쓸고 다녔습니다. 생방송 되는 거 알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깜깜하게 어두워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바닥에 누워서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하고 13명입니다. 체포를 했고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콰도르 대통령이 다니엘 노보아라고 지난해에 10월인가 12월 달에 대통령이 됐는데 39이 아니라 35살입니다. 에콰도르 역사상 이게 두 번째로 젊은 대통령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남미 전역에서 지금 아주 그 조직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텔레비전 방송국의 뉴스 책임자의 말을 듣자면 책임자가 미국의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알리나 만니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뉴스 책임자인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거쳤다는 얘기죠. 이제는 뭐 이 혼돈을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 나라를 떠나야지 될 때다. 이런 말을 밖에 할 수가 없다. 뉴스 책임자가 하는 말입니다. 마약 조직과 관련된 이런 그 큰 그 도시 국가 어떻게 이 정도로 폭력적이 되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이렇게 심해졌답니다. 해서 최근에 막 경찰이 납치가 되고 감옥에서 폭동이 막 6군데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감옥에서는 방송국 생방송 여기에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감옥에서도 이제 가드들이 있잖아요. 경비원들을 막 인질로 잡고 만약에 대통령이 갱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갱을 척결하겠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그 전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갱단 두목 아돌포 피토 뭐 가명이겠죠. 이 사람이 일요일에 말하자면 탈옥을 한 거죠. 탈옥을 해서 가장 큰 도시 과야킬의 그 큰 감옥에서 탈옥을 했는데 가장 강한 갱단의 리더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34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 2013년도에도 뭐 몇 주일 동안 탈주한 적은 있고 그런데 에콰도르에서 이 그 갱단의 두목이 탈옥하기 전에요. 아주 막 큰 감옥의 방에서 근사하게 막 벽화도 그려져 있는 곳에서 뭐 뮤직비디오도 있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막 감옥의 뒤뜰에서 막 닭싸움 시키고 구경하고 두목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목이 감옥 안에 있어도 어쨌든 두목이 불편해서 그렇지 감옥 밖에서는 갱단이 운영이 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요. 몇 년 사이에 갱단끼리 서로 그렇게 화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독일의 연합정권, 지금 뭐 한국에서의 뭐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평소에는 라이벌이어서 총을 겨루지만 이런 때는요. 국가가 갱단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선포를 하면 갱들이 합심을 해서 에콰도르라는 국가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생방송 스튜디오까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노보아라는 35살의 온건한 그런 그 성향의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그 낙관론이 얼마나 시기상조였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바나나, 그쪽이 다 그러니까요. 바나나 사업으로 아주 그 부자가 된 그런 부잣집의 아들로서 정치 조금 시작하고 대통령이 바로 됐는데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가 얼마나 아주 갱단 같은 것이 힘들고 포악한가. 그리고 말씀드린 이 갱단이 지금 대통령을 뒤집어 엎겠다고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데는,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전에도 갱이 있고 마약이 있고 했지만 몇 년 걸리지 않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주목되는 그런 점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차곡차곡 쌓이죠. 쌓였다가 아니 어떻게 생방송 나가는 줄 알면서 복면 쓰고 온갖 중무장을 다 하고 뉴스 진행자 앵커는 뭐라고 계속 그 갱단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게 남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탑 뉴스죠. 미국과 영국이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제 발사체로 격추한 것, 이런 것들. 후티 반군이 지금 예멘의 그 홍해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사용을 해서 계속 선박들을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심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휴전해야지 돼.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 무역의 해가 될 그럴 공격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영국도 딱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쩔 수가 없다. 뭐 지금은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누구 얘기가 얼만큼 맞느냐를 다 떠나서 홍해에서 후티 예멘 반군과 이스라엘 내지는 영국, 미국과의 충돌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된다. 이건 이제 점점 중동은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저는 밖에 나가서 그 기사를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느 나라인가 너도 밤나무가 아주 큰 그런 밤나무가 있는데 그 밤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런 어떤 나라의 기사. 야, 정말 멋지던데요. 보니까 잘생긴 비치트리 너도 밤나무 보러 갑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